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로 한 배경에는 독립전쟁보다 120년 앞선 1651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1651년 영국은 항해의 조례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미국 독립의 불씨를 당긴 규제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쉽게 말해 영국의 식민지들은 영국 외 국가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시장은 뉴잉글랜드의 대구를 모두 소화하기에 작아졌습니다. 또 뉴잉글랜드 럼주 산업의 재료인 설탕과 당밀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죠. 뉴잉글랜드 상인으로서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때마침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식민지들은 뉴잉글랜드산 대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요.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 마르티니크, 과달루프 같은 프랑스 식민지들은 17세기에 매년 평균 1000명의 노예를 사들였지만 8세기부터는 매년 8000명의 노예를 데려갔습니다. 노동력이 더 투입된 만큼 설탕과 당밀의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대구의 수요도 늘어났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뉴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상인들은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의 힘으로 인해 영국의 항해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영국 정부는 한 세기 넘도록 뉴잉글랜드의 자유무역을 방치했습니다. 아마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에서 돈 버는 것도 그들이 버는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줬다가 뺏으면 더 열받는 법이죠. 1733년 영국은 뉴잉글랜드의 당밀을 규제하는 당밀조례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이 규제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된 당밀이 아니라면 무거운 수입 관세를 물리는 법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규제를 통해 프랑스 식민지들과 뉴잉글랜드의 무역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밀수 계약을 맺었고 결국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식민지와 뉴잉글랜드 사이의 무역은 당밀조례 이후에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삽질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1760년 설탕법, 1765년 인지법을 도입하면서 뉴잉글랜드와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불만은 1767년 타운샌드법을 통해 1773년 보스턴 티파티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되죠. 사실 보스턴 티파티는 미국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뉴잉글랜드의 대구 귀족들과 과세를 통해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던 영국의 충돌인 것이죠. 미국의 독립운동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1778년부터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갑니다. 하지만 1781년이 되도록 세 가지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첫째는 국경, 둘째는 영구에 대한 채무 지불, 마지막으로는 대구 어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도 어업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은 대구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뤄 전개한 혁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대구는 미국 독립의 발판이 되는 자본을 마련해줬지만 반대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 애덤스는 그랜드 뱅크스의 어업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뉴잉글랜드의 어업은 뱃사람의 요람이며 해군력의 원천이라고 했죠. 뉴잉글랜드의 어업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달성과 보존을 위해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한 이들이라고 생각했으니 양보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783년 존 애덤스의 뚝심대로 영국이 뉴펀들랜드의 그랜드 뱅크스 어장에서 뉴잉글랜드의 어업권을 허락하면서 파리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장난인 것인지 영원할 것 같았던 대구 산업도 미국이 독립하자마자 귀신같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신호는 19세기 노예제의 폐지였습니다. 1834년 영국, 1848년 프랑스, 그리고 1849년 네덜란드가 각각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서인도 제도 플랜테이션도 해체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대구의 수요는 급격하게 줄었고 이로 인해 뉴잉글랜드의 대구 어업은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유럽 시장에서도 고전했습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큰 대구 시장은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인데 19세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잉글랜드의 대구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의 하급 대구만 제공하는 것에 익숙해져 대구의 품질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도태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잉글랜드산 대구는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수준에 비해 제품의 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뉴잉글랜드의 대구들은 소금에 절이는 기술을 완성한 스칸디나비아산 대구에 철저하게 밀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연스럽게 어업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산업혁명으로 산업 배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대구는 잡기 쉬운 생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구는 첨단 어업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1에서 10도의 얼음물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손을 보호해주는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손가락이 동상에 걸리는 문제에 쉽게 노출되었죠.
그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개로 인해 바다 위에서 길을 잃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해역에 살아 대구 어장에는 안개가 흔했는데요. 통신기술이 어업에 도입되기 전에 이러한 안개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17세기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대구를 낚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큰 배로 대구 어장까지 간 다음 낚시꾼 2명이 타는 작은 도리보트를 여러 대 내려서 조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보트 낚시꾼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장으로 몰래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물에 빠지거나 안개에서 길을 잃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애로사항을 극복해보자는 어업의 현대화는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1815년 프랑스의 어업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잘 훈련된 상비해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대구잡이 원양어선을 지원하는 것이 뛰어난 선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대구어선에 준학을 설치했습니다. 준학이라는 것은 낚싯줄에 낚시바늘이 여러 개 달린 장비인데요. 이전 대구 조업은 보통 낚시바늘이 하나인 손낚시로 대구를 낚았습니다. 준학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미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세기에 들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대량의 미끼를 필요했기 때문에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여야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어업이라는 분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신이 유독 심합니다. 준학 역시 많은 논쟁이 있었죠. 어장에 있는 많은 어선들이 준학을 쓸 경우 서로 간의 낚싯줄이 엉켜 모두가 낚싯줄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또 스칸디나비아는 준학의 방식이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적이지 않다고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프랑스가 준학을 도입하고 수십 년 뒤 캐나다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처럼 자국의 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그들은 자본이 많이 드는 준학보다 자망을 더욱 권장하였습니다. 자망은 다음과 같이 닻을 이용해 해저에서 테니스 네트 같이 그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리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가미가 그물눈에 끼게 되는 원리죠. 그때 어부는 그물을 들어 올려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어업을 담당하던 스쿠너선은 두 가지 이유로 큰 자망을 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돛이 갑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도 손질할 공간이 부족했으며, 둘째는 큰 자망을 끌고 다닐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이킹이 뉴펀들랜드를 발견하고 900년 동안 어업의 기술은 약간의 진화만 있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두 가지 기술의 발견은 어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냉동기술과 증기선의 발전이었는데요. 증기선이 생기면서 돛이 차지하고 있던 갑판 공간은 물고기를 손질할 공간이자 냉동 창고로 변했습니다. 또 증기선의 동력으로 큰 자망 또는 트롤망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지난 900년간의 대구 조업과 앞으로의 조업은 효율면에서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19세기에는 남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학과 작은 조망으로 아무리 잡아도 기술의 문제로 어획량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힐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개체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발전된 어업 기술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기술의 발전과 도입보다 늦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마인드로 대구가 고갈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많은 개체가 잡힐수록 더 많은 개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멸종을 걱정한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배척했습니다. 전개판 트롤망을 장착한 증기선은 스쿠너선보다 6배가 많은 어획고를 올렸는데도 사람들은 남획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성능 배, 저인망, 냉동 기술이 거대한 공모선이라는 형태로 합쳐졌습니다. 이러한 배들은 과거와 달리 어부의 느낌이나 새들의 움직임을 보고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잡기 위해 개발된 수중 음파 탐지기로 물고기 떼를 찾아내죠. 1950년대가 되자 북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랜드뱅크스 그리고 뉴잉글랜드까지 대구 어획량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92년 대구는 상업적으로 멸종했죠. 현재 북대서양 대구는 일부 지역 빼놓고 무기한 어업 금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000년에 걸친 북대서양 대구 사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북대서양 대구는 알렉산드르 뒤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번식력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대서양 대구의 수명 주기인 25년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죠.
1992년 캐나다 정부가 북대서양 어업을 무기한 금지했으니 이제 딱 대구의 한 세대인 30년이 지나간 것인데요. 몇 세대가 지나야 북대서양 대구가 돌아올지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